자, 직원들에게 일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동기부여라는 게 직원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업무를 할 때 이 일의 의미 같은 것들을 잘 부여하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하는 그 일이 스스로가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열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매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몰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일의 의미를 알고 일하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일하는 직원들은 다르겠죠. 일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 일하는 직원은 기계적으로 일하는 그런 직원일 수가 있겠죠. 맨날 똑같은 일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가장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식당은 순댓국 파는 공간이 아니다. 여기는 행복한 시간과 공간을 파는 곳입니다라고 저희 이모님과 점장, 매니저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객분들이 점심에 드시 온다고 하면 12시라고 할게요. 난 12시에 선택지가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가야 할 식당의 수가 너무 많은데 굳이 우리 매장에 방문해준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 오지 않고 대부분은 2명 이상이 오는데 누군가와 같이 왔을 때는 우리 매장에서 행복한 시간 그리고 행복한 공간이 되게 해주는 게 우리가 진짜 파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고객을 대할 때 고마운 사람, 고객이 우리한테 좀 예민하게 굴더라도 다음에 우리 매장에 뭔가 더 왔으면 좋겠고 즐거운 시간 그래도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갖고 있거나 강제로라도 처음엔 갔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 생각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매장에서 서빙하고 뭐 매장 청소하고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 이분들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그냥 갖고 가게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경쟁력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서비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우리 옆가게 그리고 우리 주변 식당 대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상대적 경쟁력이라는 건 한가한 시간대는 의미가 없다. 왜냐? 한가할 땐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바쁜 피크타임 때 우리가 친절하게 잘 응대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옆 가게보다 서비스 경쟁력이 좋은 거고 가장 바쁜 피크타임 때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손님 응대하는 거에 막 이제 지쳐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쏘쏘한 경쟁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도 피크타임 때 가급적이면 더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일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매장 내 물건과 재료, 현금 이런 것들을 우리 책임자들 매니저나 점장들은 조금 더 사장처럼 우리 매장에 있는 물건이나 재료나 현금을 좀 대해주기를 여러분들도 원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훈련 트레이닝 시킬 때 좀 쓰는 방식이 좀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에 교육 비용을 할애하는 건 아깝지 않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 홀에서 일했던 분이 주방 교육을 받을 때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 3일 정도는 주방에 파출력을 한 번 더 넣어줘야 되거든요. 파출을 부르면 한 13만 원 정도가 하루에 나가요. 그 13만 원 나가도 괜찮아. 어차피 이분이 잘 배우면 나중에 우리 매니저까지 클 수 있고 다양한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크실 수 있으니까 저는 교육 비용을 쓰는 건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반면에 엄청나게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우리 알바생 분이 일하지 않아도 굳이 되는데 남겨서 30분을 더 일한 경우. 그러면 12,000원인데 30분을 일했으니까 6,000원을 주는 거죠. 그 6,000원이 너무 아깝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매장에서 이런 비용들이 나가는 걸 우리 점장님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그냥 이건 제 기준이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갖고 이렇게 말을 하셔라. 그것만 중요합니다. 기준만 중요합니다.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자, 우리 사장님들의 피드백이 업무의 결과를 바꾼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피드백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느끼는 일의 의미가 달라진대요.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행동경제학자 듀크대학교 교수인 댄 에리얼리라는 이제 박사님이시겠죠. 일명 의미게임 실험으로 이를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한테 여러 개 단어가 적힌 종이를 주면서 S란 단어가 연이어서 2개 들어간 단어를 10개 찾아달라고 요청했대요. 그리고 이 과제를 완수했을 때 55센트를 주고 두 번째부터는 보상이 5센트씩 줄어들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인정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무시 그룹, 세 번째 그룹은 파기 그룹인데요. 인정 그룹이 뭐냐면 감독관이 한번 훑어보고 아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같이 피드백을 주고 종이를 옆에 이렇게 쌓아두고 무시 그룹은 감독관이 제출된 종이를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책상 위에다 그냥 쌓아둔다는 거죠. 세 번째 파기 그룹은 참가자가 종이를 제출하자마자 감독관이 그냥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파기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
이 첫 번째 인정그룹 9.03장으로 가장 많은 과제를 수행했고 나머지는 다 6장 정도의 과제를 수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피드백만 주는 정도로만 해도 그 업무를 더 잘하게 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피드백이 직원들을 동기부여한다는 것. 그러니까 피드백을 준 것 자체만으로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사장의 무반응이 직원들이 지니고 있던 일의 의미를 오히려 훼손한다는 거예요. 피드백을 안 주는 걸 떠나서 아예 반응까지 없으면 일의 의미를 훼손한다는 거죠. 자, 사장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일의 의미감을 없앤대요. 한 직원이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하나는 주로 자기가 하는 업무를 A라는 업무를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가 주로 하는 A라는 업무는 아니지만 뭐 도와주면서 하는 B라는 업무가 있대요. 예. 하루는 팀장이 퇴근을 하려다가 이 직원이 B 업무로 늦는 것을 보고 배려하는 어조로 뭐 그런 일을 뭐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어. 어차피 다 같이 하는 건데 대강하고 빨리 퇴근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팀장님이 안쓰럽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직원의 느낌이 어땠을까라고 봤을 때 1분 전까지 열정을 받았던 그 일이 대강해도 되는 그저 그런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이 변화된 인식은 바뀌지 않고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배려하기 위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 야, 빨리 하고 빨리 들어가. 막 이런 말도 할 때, 아, 역시 너는 진짜 책임감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차라리 끝났을 때 말을 오히려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그 패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은 왜 칭찬을 소홀히 할까? 자, 우리 사장님들 대다수는 직원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어떤 지적을 하는 걸 사장님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직원들에게 개선 사항을 피드백으로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칭찬에 대해 하면 좋은 선택 사항이나 조직에 활력을 주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칭찬을 자주 하는 사장을 싫은 소리 못하는 유약한 사장님, 그런 리더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사장이 칭찬에 소홀한 이유는 칭찬이 리더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책무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칭찬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눈에 띄는 즉시 칭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칭찬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직원들이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릴 가능성도 높고 결국 직원분들의 장점을 알려줄 좋은 기회도 놓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사장님들이 보통 칭찬의 타이밍을 잘 포착하려면 직원들을 항상 애정 어린 눈으로 잘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잘하나 보자가 아니라 잘하는 점이 뭔지를 잘 찾아보자. 이거는 진짜로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때 되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끈기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참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예. 이 참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의 관성과 저의 패턴을 아예 바꿨던 게, 그래, 실수하면 고마워하자. 실수하면 고마워하자. 실수하면 고마워하자. 이제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면 실제로 고마워했습니다. 어차피 네가 실수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 다른 알바생들이 똑같이 실수할 게 뻔합니다. 먼저 실수해줘서 감사합니다. 대신에 이거 다음에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개선책을 내게끔 유도했고, 환경 세팅. 아까 환경 세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장에서도 저는 그 환경 세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재고 관리가 잘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재고, 발주 현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까먹지 않게 매일 올리게 만든다거나 패턴 자체를 매일 올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고 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시 또 책으로 돌아와서 쓴소리는 어떻게 잘 전달할까? 우리 쓴소리 할 때 솔직히 좀 꺼림직하잖아요. 나도 불편하고. 자, 사장님들이 부정적 피드백을 꺼리는 것은 직원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 관계가 껄끄러지는 걸 왜 싫어하냐면 그 껄끄러진 이후에 업무를 또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지시가 더 어려워질까 봐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쵸? 첫 번째는 그래서 처음에 쓴소리를 하는 방식이 패턴이 긍정적 의도를 전달하래요. 이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 사장이 진심으로 직원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긍정적인 의도를 먼저 밑바탕에 깐 다음에 내 본색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점을 솔직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긍정적 의도를 전달한 다음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누가 어땠다는 등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는 오류,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과의 관계를 이전처럼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긴 하지만 피드백을 정말 망치는 경우래요. 어떤 거냐면은 다른 직원들이 얘기해 줬는데 또는 지난번에 매니저님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지 않다. 남하고 좀 비교하는 그
그 상황이고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냥 요 상황에 대해서만 개선하자는 취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점을 제시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닌 사장님이 직접 관찰한 내용이나 객관적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개선 방안을 물어보고 지원을 약속해라. 여기서 개선 방안을 찾는 주체는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면 지시가 되지만 직원의 입에서 나오면 개선 방안은 약속이 되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가 되는 거예요. 개선책을 얘기해 주면 내가 그거를 도와주게 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 지시가 되겠죠. 물론 처음에 문제 해결력이 낮으니까 몇 차례는 내가 해주겠죠.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문제 해결하는 거 알려주겠죠. 한 10차례 정도 내가 하다 보면 이 친구도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면서 나랑 조금 더 비슷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 정도의 상태가 된 사람이 보통 매니저로 진급을 하니까 단순히 스킬적인 일만 잘하는 사람을 진급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해결력이 좀 이제 좀 향상된 친구들을 매니저로 올렸으면은 세 가지 패턴에 의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준이나 규율을 좀 만드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애초에 쓴소리하는 양이 좀 줄어들거든요. 이건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님도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규율을 갖고 성실히 하자. 또 제가 맨날 그 유튜브나 재능 기부 특강할 때 많이 하던 얘기가 자유주행차 말고 자율주행차 만드세요. 맨날 하잖아요. 예. 자유주행차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자율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테두리 안에서 자율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장도 자율주행 점포를 만드세요라고 맨날 하는 게 제가 그런 말입니다. 불안한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준을 만드세요. 계속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계속 공표하세요, 공표. 너무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직원이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친구들과 우리 매장에 왔을 때 과연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 뭐 직원은 30% 할인, 음료수 무제한,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하든가. 메뉴가 서비스로 나가는 건 안 돼, 금지. 해놓으면은 더 이상 그게 벌어지지 않겠죠. 근데 내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혜택을 안 주기도 뭐하고 주면 또 나도 좀 불편한 게 뭔가 있고 내가 너무 많이 주는 건가? 별의별 상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라. 예. 내가 기준을 갖고 이렇게 먼저 공표를 해놓으면 직원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오고 하는데 중간에 이걸 작업하면은 뭔가 저항이 따르겠죠.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은 나가면 그만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매장에는 나하고 결이 맞는 사람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결이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만들어야지. 내 기준에서 실어서 나간 거고 어떤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되게 좋은 또 직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자꾸 이렇게 속간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